자, 이번에는 특수경매 입문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지분경매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아까 강의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조금 아까 양평에 있는 거는 종합인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특수경매 입문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지분경매부터 익혀야 되는데, 제가 지분경매 지금 있는 거 오늘 한 8가지를 실전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된 게 4개입니다. 지분경매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 찍어주면서 한 500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받을 수 있는 거, 300, 500, 1000만 원 그런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언제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냐 할 때 강제경매 시에 필요한 거와 임의경매 시에 취하 동의를 하려면 필요한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취하 동의서라는 얘기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전에 그 채권 채무 관계를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는데, 이게 강제 경매일 때 낙찰 받은 사람한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 게 있고, 임의 경매일 때도 취하시킬 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거기에 있는 그 지분권자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잔금을 안 내버립니다. 잔금을 안 내고 거기에 합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입찰 보증금하고 일정의 금액을, 보수 금액을 주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다시 재경매로 나오게끔 됐을 때 그거를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지분권자가 다시 받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지분경매의 두 번째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지분권자와 가서 합의를 해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2분의 1 지분이다 했을 때에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가서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팔리면은 팔리는 걸 갖고 반씩 나누시겠습니까? 해갖고 서로 합의가 되면은 같이 공인중개사 내놔서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세 개가 다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지분 경매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원하는 거고, 4번으로 갔을 때는 지분 경매에서 성공을 못한 걸로 보는 건지 맞습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끔 되면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 우리가 가격을 낮추게 받았다면 일정의 수익이 올 수 있기는 하지만은 협상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으면, 물론 우리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배당으로 소송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상대편이 우리의 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료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분 경매의 가장 핵심은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4가지가 있는 거를 차례대로 제가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지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지분을 팔려면은 그 지분을,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가 사냐면 현재 그 건물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 다가 주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위협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그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현재 주인 노릇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지분을 내가 삼아 하게끔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지식만 있는 사람은 네가 내 거 안 사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케이, 네가 내 지분까지 맞춰 사야 되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가로 결정해서 내가 팔겠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제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정 가격 정도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이거는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20년 4604해가지고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인데 여기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갖고 여기 보시면 1억 800짜리를 8,6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 입찰을 받는 9,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라도 들어가게끔 우리 수강생한테다 했던 이유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99%예요. 이건 취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억 800인데 1억 1000을 쓰든지 1억 2000을 쓰더라도 우리는 그 잔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게 쓰면은 주인이 그 가격에 내가 팔으려고도 안 팔인데 그렇게 높게 썼어? 알았어, 그럼 나 주인 노릇하라고 다 줘버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가 이하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8,600까지 떨어진 걸 9,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거는 취하된다고 확신을 했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누구죠? 신누구, 신호누구, 신혼누구, 신혼누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면 같이 다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상속을 받아서 신누구, 신누구 이렇게 13분의 2, 13분의 4, 13분의 2, 13분의 1로 돼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각자 받았는데,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신호 누구로,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처음에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던 거고, 여기 13분의 2나 13분의 5는 다른 사람이 상속을 받은 거를 이 신호누라가 매입을 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3분의 2만 다른 사람 거고, 나머지 13분의 11은 전부 다 신호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분의 11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나온 것은 뭐 때문에 경매를 하면, 여기 13분의 2 있죠. 13분의 2가 이 일을 현재 신 누구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기 전에 옛날 사람 이름으로 가압류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신호 누구는, 현재 주인은 옛날 사람의 가압류를 안고 자기 이름으로 넘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거에 있는 그 사람을 가압류했던 것을 지금 강제경매로 집어넣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13분의 11을 넘겨받았고, 옛날에 있던 가압류를 이미 넘겨받았을 때는 이 돈은 자기가 줘야 된다는 걸 알고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거는 틀림없이 취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닌 게 달라. 낙찰을 받아놓고 얼마 있으니까, 이런 건물인데 이 세가도 다 잘 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신누구는 여기에 보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13분의 11일이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계약도 뭐고 다 했었겠죠. 했는데 강제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 받기 전에 이거를 강제경매가 들어온 것을 채권을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낙찰 받고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채권을 갚으려고 법원에다 가서 내가 이걸 갚겠다니까 경매를 취하해달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는 강제경매로서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 오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다가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낙찰받은 사람 우리 이름을 누구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취하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취하 동의서 해주는데 얼마만 주시면 제가 취하 동의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취하 동의서만 우리가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는 몇백만 원 받은 거죠. 받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을 제출하고 자기네 채권 채무 관계를 다 갚았겠죠. 갚고 났다 보니까 이 경매가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취하되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경매는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을 찾아가십시오. 즉 낙찰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써서 우리가 몇백만 원 받는 것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렸고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열흘 정도가 걸렸다 보니 도를 받다 보니까 지분 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취득력세 낼 일이 없죠. 우리가 팔았어도 등기 이전을 안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죠. 그냥 취하 동의서만 써주고 우리가 수익을 얻다 보니까 세금 낼 일도 하나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가 추첨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추첨 물건을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지분 경매를 하는 것이 총 16개에서 지분 경매가 이번에 많아서 한 9개인가 되거든요. 9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는 취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부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 내기 전에 취하할 확률이 한 80%, 90%다. 물론 80%나 90%가 돼도 취하 안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작은 금액인데도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있다든지 뭐 어디 다른 데 있어갖고 그거를 갚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잔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지분 경매를 가지고 추천할 때는 핵심적으로 이게 취하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고. 취하 동의서는 전부 다 강제 경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49%까지 이하까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치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물로 해서 같이 팔자, 공인중개사한테 팔자 해서도 돈이 남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임의 경매도 추천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에서부터만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 원칙이 이런 겁니다.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정확히 있느냐입니다. 지분 경매에서는. 왜? 협상안으로 팔아야 되는데
취하를 시키든지 낙찰을 받아도 그 사람이 다시 사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 사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과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5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모친도 상속을 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친이 보다 보니까 배우자니까 상속을 받고 아들, 딸 4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모친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할 때는 자식들이 우리 지분을 삽니다. 사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두게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 모친이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갔었을 때는 주인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는 취하 안 되고 공유무 분할로 어차피 형제들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팔아갖고 나눠 가지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공유 분할 청구를 하게끔 아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형들하고 뭐 할겠냐. 법원이 알아서 나눠줄 텐데 하게끔 되면 약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전에 보면은 그 상속을 받은 것이 지분으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아서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을 했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에 파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에 팔겠습니다 했더니 감정가에도 사도 되긴 되는데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있는데 아유 참 하면서 협상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상속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차라리 잘 됐다. 그냥 법에 의해서 차라리 나누면은 내가 작은아버지나 조카를 보고 나가라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이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땅이나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동네 이장이나 그 앞집 옆집에 가서 그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들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게끔 되면 아 이게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구나 주인 노릇을 그대로 하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주인 노릇 하지 않고 그냥 던지겠구나 하는 거를 그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판단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5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경매 취하 동의서에 있고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누구의 소유자, 누구 위세권에서 매수는 채권자가 위 경매를 취하는데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 이름, 주소 모두 쓰고 인감도장 찍고 첨부해서 주게끔 되면 그거 가지고 취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파트 2분의 1 지분으로 부부가 거주가 있는 중에 남편의 2분의 1 지분만 강제 경매로 된 사건이다. 국민카드사에 5천여만 원의 강제 경매 사건으로 진행되기에 신권으로 입찰하여 참여했다. 결국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취하 동의서를 만들어주는 취하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하면 자 경기도 평택시에 보면 2021 타경 2835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권으로 들어갔거든요. 신권으로 갔는데 이때는 보면은 우리가 감정평가한 거는 한 1년 전에서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것이 2억 5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2억 8천 이상 갔던 경우에 이제 감정했을 때하고 실거래가 가격이 2020년도 때 부동산이 한참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 보면
토지 건물 지분 경매가 나오는데 2분의 1 지분 경매가 나온 건데 여기 보면 1순위로 보면 2억 6,700이 있고 강제 경매로 얼마를 신청했죠? 5,200만 원 신청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분의 1이 2억 5,200이다 보니까 전부 다 5억짜리 아파트죠. 5억짜리 아파트에 부부가 살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때문에 이 집을 던지고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신권에 입찰해도 되겠다고 싶어갖고 2억 5,200에 우리는 단독 응찰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정가격에 11만 1,000원을 더 써가지고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입찰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달라 얼마 있다 보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데 취하 동의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면 2017년대 2억 6,700이죠. 2억 6천 보면.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보면 감정 가격이 5억 정도쯤 되죠. 5억 정도 된 게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얼마든지 이거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5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억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5억 5천 정도를 갈 때쯤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5억에 던진다고 하면 5억 5천 올라간 걸 가지고라도 이거를 갚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건이 들어갔는데 지금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경우는 감정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2년 전에 감정가격이. 그럴 때는 절대로 이렇게 신건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연락이 와갖고 취하 동의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취하 동의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금액에 따라서 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즉 만약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만약의 경우에 입찰을 그러니까 취하를 하는데 취하 동의서를 내가 안 해준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취하를 시킬 방법이 없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잔돈을 갚았으니까 취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취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하를 하는 것이 낙찰자한테만 동의받는 방법 말고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 원인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500만 원, 그렇지 않고 억대가 넘어가는 정도를 가지고 취하를 하려고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를 달아서 저는 1000만 원 받은 쪽도 몇 번 있고 50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가장 많고 3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받았던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할 때에 채권을 얼마 정도 갚았느냐에 따라서 한 300이든지 500이든지 달라고 해야지 내가 취하 동의서 안 해주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 내가 취하 동의서는 안 해줘도
공탁을 일부 걸고 소송을 통해서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취하가 되는 것이 사취 행위에 의해서 강제경매에 집어넣는 경우는 약 60, 70% 정도가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취 행위에 의해서 그 강제경매가 나온 경우는 추천 물건에서 많이 고르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우수읍에 1억 3,500에 경매가 나온 건데, 이걸 보게끔 되면 지금 얼마나 하면은 얼마죠? 7분의 5인데 7분의 2죠. 7분의 2를 가지고 사회 행위에서 강제로 이게 경매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배우자가 1.5죠. 그 다음에 자식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1이죠. 근데 7분의 5 중에서 7분의 2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정식으로 상속을 했으면 이게 모친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예요. 근데 그냥 모친 앞으로 혼자서 다 상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들이 상속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모르지만 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이 아들이 상속을 해야 될 거는 7분의 2라는 뜻이거든요. 7분의 2로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을 하지 않고 모친 이름으로 그냥 상속을 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빚이 강제경매 빚이 얼마가 있죠? 1억 3천이 있죠. 1억 3천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결국 1억 3천인데 1억 3천에 이거를 갚거나 그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남양주시에 1억 3천인데 이게 7분의 2가 1억 3천이라 그러면 약 5억짜리 아파트인 거거든요. 이 5억짜리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조 누구랑 오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취하를 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오 누구가 사실은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십시다 해갖고 오더니 취하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300, 500만 원 받고 취하 동의서를 해가지고 같이 취하를 시켰던 이런 사건입니다. 지분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로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죠. 취등록세 내는 것도 없고 등기 이전 비용 내는 것도 없고 양도소득세 내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뜬금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가장 빠른 시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분경매에서 취하 동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분경매를 지금도 권리 분석을 하면서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것이 나머지 지분권자가 누구고 현재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지분을 다시 사지 않게끔 됐을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도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주인으로 산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권리 분석에 많이 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보게끔 되면은 제가 한 8, 90% 정도쯤은 취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는데 막상 낙찰을 받아보면
90% 정도는 아니고 한 60% 정도는 취하가 생각한 대로 맞고 나머지 한 40%는 취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보게끔 되면은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거를 봤을 때 취하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취하를 안 시키고 우리가 잔금을 내고 가서 보면 그 사람은 상식이 부족해서 취하할 수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취하할 수 있는데도 취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제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취하가 될 만한데도 취하가 안 될 때는 사실은 잔금을 내기 전에 우리 수강생들을 보고 거기 사시는 분에게 한번 만나보라 그래요. 만나고 보면 어떤 분은 순수하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잘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하를 시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인 경우에는 낙찰 받은 놈이 또 나한테 무슨 돈을 뺏으러 온 거 아닌가 하고 아예 말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지분을 사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산다 그러면 취득세 돈 비용까지 다 우리는 청구를 하게끔 되고 우리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청구를 해도 그때 가서야 그 돈을 다 주고라도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그 지분권자를 거기 거주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만날 때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분이 가면은 아예 만나자고 하지 않고 벨을 눌러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그냥 적당한 여자분이 가서 하게끔 되면 문을 열어주면서 얘기를 자세히 듣게끔 되면은 그때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합시다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낙찰자와 협상을 해서 취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액 자체가 작을 때는 취하를 며칠 한 일주일이고 며칠 기다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면 낙찰하고 안 하고 나고 또 일주일이면 이의신청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약 보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그러고 나면은 잔금 내라는 기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잔금 내라는 기일이 그때 한 달 후 정도가 나올 때 잔금을 내기 전에 그 한 달 전쯤에 거기에 있는 낙찰자와 접촉을 해서 취하를 시킬 수 있다면 취하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이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걸 잘 설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상대편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협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거 받고는 내가 너무 한 것 같아서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해갖고 끝까지 가가지고 협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받았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따라서 상대편이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협상을 하겠다고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서 빨리 털고 빠져나오고 또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시 또 골라서 또 벌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지분 경매 또 다른 사례 지금은 제일 좋은 사례만 했고 잔금을 안 냈던 사례 같이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분할했던 사례,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